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사안.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 네. 예.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피해 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예.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유괴됐습니다.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 윤상이를 포괄한 현장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주영형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형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형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형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주영형의 당시 어떤 시간상의 알리바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주영형이 당시에 나는 뭐 이분이 사라졌을 그 시점에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수업에 간 건 맞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형도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온 것은 맞고 내가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신촌에 있었다.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서 조사 초기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17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주영형이 분의 학교로 오기 전에 여자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게 됐던 제자였던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에 이용을 좀 한 네. 거네요. 그 여학생의 진술은 이 선생님과 내가 신촌에 몇 월 몇 시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이 거짓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영형이 지속적으로 이 여학생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때 나랑 있었던 거 맞잖아. 그때 신촌에서 있었던 거 맞잖아 하는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좀 조작된 기억에 의한 알리바이 진술을 이 여학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형의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인 거군요 지금. 17살과 가정이 있는 남성 교사, 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라고는 전혀 보여질 수가 종속적이거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학생 외에 실제로 이 유괴 사건의 공범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어요. A와 B라는 여학생들인데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과거 주영형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관계는 아니었고 사랑하는 관계였다.
라고 좀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A양은 이제 협박 편지, 협박 전화, B양은 거짓 제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줍니다. 편지가 연락이 사줬는데요. 그 편지는 절대 부모님한테 안 주신다거나 혹시나 경찰 전화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리고 아이의 뭐 손발을 묶고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질식사한 이후에 공범 A양과 함께 북한 강변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요. 네. 여기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범행이 막 발각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주영영은 이 A와 B에게 자살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A양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세상에. 다행히 목숨은 구하고요. B양 같은 경우는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체포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주범과 종범 간의 어떤 그런 종속 관계를 떠난 그루밍, 그야말로 정말 길들이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범죄임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범죄 인식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인 지배 영역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루밍 행위를 통한 네. 약간 종속관계 내지는 복종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주영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주영영은 이런 식으로 여자 중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총 22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수법은 똑같았어요. 개별 면담을 한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성폭행하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끊임없이 이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피해자를 좀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사실은 이 주영영이 유괴 범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끝났던 거예요. 22명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죠. 22명의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 라고 그렇죠. 해서 피해 여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고 말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았을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뭐 피해자들 네 탓으로 돌리던 이런 인식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그죠? 지금도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당시에 막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었죠. 없다고 네. 전혀 될 때네요. 네. 네, 이게 하나의 유괴 살인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혀져서 네.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영영과 공범 둘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주영영은 83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고요. 이 공범 A양은 이제 단기 3년, 장기 5년,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일반 성인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됐고 또 다른 공범 B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범 A와 B양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예요. 본인이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A와 B양은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동시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그루밍 사건입니다. 최초의 만남은 이 여자 학생이 15살이었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아주 다리를 많이 다칩니다. 인대가 파여야 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당시에 이 A씨라는 사람이 42살이었고 여학생에게 접근하면서 연예기획사 난 대표인데 너 연예인 데뷔시켜줄게. 연예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다친 아이한테? 네. 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한테. 그리고 이 남성은 당시에 법률상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고 피해자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2살 어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던 거예요.
또래 여중생들에게 사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너 예쁘다, 연예인 해볼 생각 없니라고 연습생 해볼래? 접근하면 물론. 사실 요즘 아이들 누구나 관심이나 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이 정보를 캐죠. 가정 환경은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알아가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어떤 피해자의 어떤 신뢰를 계속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실제로 이 피해 여학생은 부모님 두 분이 매우 아픈,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던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 A 씨가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느냐, 병원비 낼 돈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내가 내겠다, 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중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아저씨네, 연예인 시켜주나? 뭐 이런 식의 관심도 얻었을 거고 좋은 사람인 척 얘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면서 정말 이 아이의 욕구를 이제 충족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나도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연예인들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연예기획사 아저씨 맞네? 그리고 교회라는 또 공간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시사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그리고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차에 타고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가거든요. 그날 최초의 어떤 성폭력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시점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할 수가 없죠. 부모님은 이미 여러 가지로 병환이라든지 괜찮으시기도 하고. 가정 형편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자 A 씨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관계는 아주 성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이제 이 여학생 결국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A 씨는 그럼 너 가출을 해라. 대신에 집에 말하지 말고 가출한 것처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진짜 가출을 해서 그 A 씨의 집으로 들어가요. A 씨 부인이랑 아들도 그 집에 있었던 부인은 사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률상의 부인은 있었고요. 아들도 그 집에 있었어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 신고도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아이를 찾아요.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A 씨의 집에서 거주하는 딸들을 보고 엄마가 완전 경악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도 이 아이를 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A 씨는 아주 강하게 이 여자 중학생은 지금 아빠의 어떤 가정폭력 피해자라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다. 내가 여기서 이 학생을 보내주면 폭력 피해를 방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중생도 집에 오라는 엄마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남아요. 출산할 때까지 그 집에 있게 돼요. 나중에 이 여학생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임신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는 이제 출산을 하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출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된 사안이에요.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40대가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연예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중학생인 15살 B양을 만났습니다.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며칠 후 승용차에서 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C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A 양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며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했고 정말 그 사람 좋아했고 그 사람 좋아했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해서 사랑했어요. 대법원은 C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대법원 판결 중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안이에요. 근데 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뭐 설명은 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으로 본 근거. 네, 이게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성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 이제 1, 2심 판결과 유죄 판결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데 1, 2심 판결은 당연히 이건 강간이다. 왜냐? 처음 만난 부모 또래의 남성과 며칠 만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단을 했고 피해자와 사실 임신 중에 동거할 때도 다른 학생과 똑같은 수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강간 아니다. 사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왜냐? 편지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이지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나 서신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으로 갔던 게 저는 좀 이게 과연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피고인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고 네. 이유는 이 여중생이 출산하기 직전에 만삭의 몸으로 편지를 아주 빼곡하게 막 스티커로 형형색색 그림도 그리고 해서 애정이 담긴 것 같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편지를 100여 통 가까이 이 사람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편지 때문이에요, 사실상. 일단 보낸 횟수가 너무 많았다. 100여 통이 넘었기 때문에 편지를 너무 많이 보냈고 편지의 그 꾸민 정도가 되게 웃긴 게 스티커를 막 사용하고 형형색 색깔, 막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하트 이런 것도 막 편지에 그렸기 때문에 이런 편지의 형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은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고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색색의 펜을 사용해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썼으며 C를 오빠와 남편 등으로 호칭하며 하루에 수백 건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따져보면 이 행위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알 텐데 판결했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되게 좀 난폭한 성격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여중생에게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어떤 이런 건 없었지만 제3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을 이 여중생이 많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좀 폭언이나 폭력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다고 이 여학생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느냐, 그것도 이 사람이 편지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냥 노래 가사나 기사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억지로 썼던 것이고 강요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지금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너가 얘기했던 거 보니까 이렇게 너 편지도 썼잖아. 심지어 편지에 얼마나 형형색색깔로 꾸미기도 했니. 그런 걸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1, 2심 판결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양극단의 판단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증명해내기가 너무 정말 힘든 어려워요. 예. 것 같아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자체가 외견상으로는 비폭력적인 상황이 네. 주로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행위거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들 본인도 이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참 뒤에 알게 되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